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민원행정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는요, 페이지 153쪽이 되겠는데요. 이 민원행정에 관련된 법률은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원행정제도는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뭐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사무관리론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민원행정제도에서는 민원행정이란 게 뭐냐? 민원행정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의 개념과 특성 또는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네 파트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행정의 특징과 민원행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민원행정은 어떠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보겠고요. 세 번째는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민원사무처에 관한 근거법령. 얘는 뭐 개별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런데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법률이. 그래서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이외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네 번째는 민원행정의 의의입니다. 원래는 민원행정이 뭐냐, 의의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특징과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네 번째 민원행정의 의의 를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민원행정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1번의 특징, 여기 특징과, 그리고 두 번째 민원행정의 기능이 나왔는데요. 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번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또는 민원행정의 뭐 이거 2번 중요성에 대해서 뭐 약수를 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20점이 나올 수 있겠고요. 좀 포괄적으로 민원행정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대로 논술을 하시오 하게 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특징과 기능, 민원행정의 중요성, 또 민원사무처에 관한 근거 법률, 민원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논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행정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가지로 제가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성과 변동성. 민원행정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다양하다. 그리고 민원행정이 수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조금 생활 수준이 높은 데는 강남, 서초, 뭐 송파, 삼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는 그런 지역과 또는 그런 그 노후된 지역의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행정을
제기하는 것도 다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성과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보실까요?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한다.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하에 결정되므로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진다. 또 그 행정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나왔네.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진다. 또는 지역의 발전 정도,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되느냐, 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특징에는 다양성과 변동성, 버라이어티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수시로 그 환경, 그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적은 재정 지출의 수반성입니다. 적은 재정 지출의 수반성이 된다. 이 말은 따르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민원 행정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민원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보실까요? 민원 행정은 그것의 처리나 해결을 하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 재정 지출을 수반해야 한다. 대부분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은 재정 지출이 따라간다. 수반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적인 복잡성입니다. 질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지요. 시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성을 띠고 있다. 하나의 민원을 해결은 기대 수준이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충족을 요구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다른 또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질적으로 그 민원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새로운 민원을 하나 제기해서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뭡니까? 어떤 질적인 수준 높은 행정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민원인들이 요구가 있으면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지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관련된 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질적인 복잡성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죠? 질적인 그런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상호 간에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민원행정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의 특징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쓰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과 변동성, 적은 지출의 재정의 수반성, 그리고 질적인 복잡성, 그리고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민원행정의 기능이 나왔는데요. 이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네 가지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뭡니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무작정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행정기관에 이런 주민센터 같은 건 여러분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가 있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은 중앙행정기관 같은 데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은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은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구제수단.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게 뭘까요? 행정법. 여러분이 1차 공부할 때 행정법을 배웠습니다. 행정법. 행정법하고 행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 가지죠. 행정은 조직과 행정의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 바로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 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행정구제를 받는다는 것이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 중에는 부정한 행정으로, 그죠? 행정기관에서 부정한 행정으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불이익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러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입니다. 자,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 하는데 전문가 집단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행정의 업무를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업무를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행정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주민 참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지방화되고 분권화되고 도시화되고 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민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은 이와 같은 행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행정 행위에 동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이게 뭡니까? 행정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 활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참여해서 그런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행정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행정은요, 모든 신뢰성을 바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과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겠는데요.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용될 수 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네 가지가 기능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번 사회시험에는 이런 특징과 기능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특징과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에서부터 특징과 기능을 제 책에다 서술했는데요.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통제수단, 구제수단, 그리고 주민참여, 그리고 신뢰성 제고수단. 자, 기억하세요. 기능에는 행정통제수단이 있고 행정구제수단이 있고 그리고 행정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행정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인데 바로 행정기관에서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원행정의 이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리 보호. 국민들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키워드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이 민원인들에게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간편한 절차, 간편한 절차나 그런 간편한 수단을 통해서 뭐를 주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권익보호를 보호한다. 국민의 권익보호입니다. 자,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민원행정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19세기는 말이죠. 19세기는 국가는 어떤 국가 기능이 뭐였나요? 자유방위명 경찰국가였습니다. 자유방위명 경찰국가였다면 지금 작금의 21세기는 어떤 걸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복지국가, 행정서비스국가라고 볼 수 있죠. (19세기는) 자유방위명 경찰국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복지국가, 행정서비스 국가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원행정은 거기 나왔네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원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즉 쟁송체계에 대한 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제한이 있고 시간이나 비용이 과다한 부담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행정기관으로부터요, 불이익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국민들은 행정구제수단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국민들이 많은 심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타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한 그런 절차나 수단 등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된다. 자, 민원행정의 중요성은 키워드를 찾아내세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가? 행정기관이 모든 민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이 바로 뭡니까? 근거법령은 바로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은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이 된다. 거기 보세요. 관계법령 나왔죠. 민원사항의 처리 방법과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 등은 민원사무 설정 근거는 뭐냐?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개별 법령,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과 시행령을 말합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개별 법령은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만 해도 한 1370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통령령만 해도 한 1100개. 엄청납니다. 또 시행규칙만 해도 엄청나지요. 네. 그래서 개별 법령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세요.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의 접수, 민원의 처리, 민원 처리 기간 계산, 민원 처리 결과 통보, 이런 것들은 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처리 기준은 어디에 정하고 있다?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기 뭐 있어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 이름이 상당히 길죠? 부패 방지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기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전에 사전 예고제도가 있고요. 또 청문을 하게 돼 있어요. 공청회,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행정절차법입니다. 여러분 행정절차법 배우셨죠? 또 전자적 민원처리, 비방문인 민원처리제 시행을 위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 어디입니까? 전자정부법입니다. 전자정부법. 그러니까 사전 예고라든가 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민원은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니까 전자적으로 처리하니까 전자정부법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 밑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관한 사항은 무슨 법을 적용할까요? 특허법. 행정심판에 관한 것은 행정심판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심판에 관한 건 뭡니까? 국세기본법을 적용하고요. 토지 수용에 관한 거, 개인 땅을 국가로부터 수용당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이원회법을 적용하고요. 환경분쟁, 알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등을 따른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령은 적용 대상 기관 어디가 될까요? 중앙행정기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그런 법인들도 법인이나 단체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민원행정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158페이지 보세요. 민원행정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의의, 이게 좀 종류들이 많은데요. 우선 민원행정의 의의 보니까 민원의 개념이 나오죠. 자, 민원행정의 의의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민원의 개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의 정의. 민원인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사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도 사실은 복잡하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민원의 개념과 민원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민원인이란 백성민자지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뭔가를 원하는 거지요. 보세요.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여기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끊어주세요.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아니면 토지대장을 끊어주세요. 뭐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아이를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배우셨죠?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국민이, 백성들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 행정기관에 민원인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즉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행정수요가 직접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민원인들이 개별법령과 그리고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뭐 받고? 인가받고, 허가받고, 면허, 승인, 등록, 증명, 확인 등의 신청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에다가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의신청. 이의신청하거나
진정하거나 또 뭐 하죠? 건의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등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의신청하기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질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자, 두 번째, 민원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민원은 개인만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법인도 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개인, 법인 또는 모든 단체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1번,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민원인을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법령에는 외국인이 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원인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단체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아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번 보세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민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기 사경제 주체가 나와 있죠.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 국민과 대응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 허가 신청, 승인 요청 이런 경우는 민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면 그냥 질 수 있나요? 아니지요. 행정기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청사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신축허가를 받는다. 또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기관한테 어떤 거?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신청했다든가 승인을 요청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행정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번 보니까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계하여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법인이나 개인이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건 민원이 아니죠. 응? 예를 들어서 건설도급계약입니다. 여기 행정기관이 있어요. 여기 어느 법인이 주식회사가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건설공사 도급계약입니다. 어느 법인이 행정기관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사경제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응?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 행정기관하고 또 물품공급계약 맺을 수 있죠. 물품공급계약.
개인이 또는 어느 법인이 어느 단체가 행정기관하고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은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들은 민원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답은 보세요. 이쪽 오른쪽.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줄체요. 분명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는데 주소도 분명하지 않고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이런 것들은 민원에 볼 수 없다.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또는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소는 처리 결과 문서를 통지받을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민법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본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민원 결과 통보를 민원인들에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사무가 나왔는데요. 거기는 민원사무의 정의가 나왔고요. 민원사무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민원사무의 구분. 이거 가지고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사무의 구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뭐 약술하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민원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처리 기간에 의한 분류가 있고 처리 기관에 의한 분류가 있고 또 민원 신청 기관 수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또 민원인 수에 의한 분류가 있고 의사표시 수단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고 정형성 유무 반복적인 민원이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정형 민원이 되겠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민원은 비정형 민원인데 이러한 민원의 구분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시게 되면 민원행정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민원행정 제도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바로 1절이나 2절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민원행정의 특징 4가지 그리고 민원행정의 기능 4가지 그리고 민원행정의 중요성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원이 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민원행정의 기능과 특징,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계속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민원 사무의 구분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